여러 과학 철학을 또 하시다 보면 사고 실험 내지는 하여튼 상상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외계인과의 뭐 조우 상황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하시죠. 그렇죠. 그때는 어떤 만남이 있을 거라고 혹시 좀 기대하세요? 테드 창의 Arrival 같은 거를 보면 또 조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리고 우리 너무 잘 아는 칼 세이건 컨택트 같은 거 보면은 결국 베가성의 외계인을 만나러 우주선을 만들어서 가잖아요. 네. 가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자기 아버지가 나오고 아름다운 풍경이 나오니까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인이 왔어야 해. 그 아름다운 다른 행성의 풍경을 보면서 네. 그거를 지구인이 다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시인이 왔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오는 굉장히 뭉클한 얘기거든요. 네. 그런 아름다운 조우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는 어쩌면 스티븐 호킹이 얘기했듯이 이미 외계 생명체가 와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디텍트 할 수 없는 외계인이 이미 와 있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만나려고 하지 마라. 만난다는 건 뭐냐? 만난다는 것은 마치 스페인 군대가 잉카 문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엄청난 균을 가지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망했거든요. 잉카 제국의 군사들이.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지금 상황에서 아직 우리가 그 정도 발달된 문명이 아니니까 너무 만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저는 외계의 생명체가 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디텍트 할 수 있는 그런 맨인 블랙 같은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 미생물에 가깝지 않을까? 외계 생명체 만약에 있다면 예. 미생물이 여기까지는 못 오겠죠. 만약에 그런 지적인 생명체가 와 있다면 이미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문명 차이가 너무 날 것 같아요. 우리는 게임이 안 될 것 같고. 그죠. 예. 저 우주에 나가서 생명을 찾는다고 그럴 때 어떤 거를 볼 거냐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게 기본적으로 지구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생물 같은 이런 걸 찾는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도 문제가 그러면은 똑같이 DNA 갖고 똑같이 물을 이용하고 그런 걸 볼 거냐, 전혀 새로운 걸 볼 거냐 합의를 본 거는 일단은 그래도 그나마 지구에서 아는 거부터 이거부터 보고 그 외의 가능성은 열어두자 뭐 이렇게 됐을 때 나오는 게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그럼 생명을 뭐라고 볼 거냐, 생명 현상을 어떤 걸 생명으로 볼 거냐, 한 단어로 뭐라 할 거냐. 그래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뭐 연결, 뭐 커넥티비티,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 규칙적인 복잡성 뭐 얘기가 나오는데 네. 굉장히 논쟁이 많은데 이거는 철학적인 주제이기도 해요. 생명이란 무엇인가? 네네네. 이건 제가 생명의 진화는 완전 문외한이어서 네. 그냥 막연하게 갖고 있는 궁금증인데요. 네. 전 항상 궁금했어요. 지구에서 어쨌든 생명의 진화가 이루어졌는데 다른 곳에서도 생태계가 있다면 같은 문법으로 비슷하게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진화 메커니즘은 무궁무진하게 다양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구에서 벌어진 이 사례가 제일 옵티멀한 진화의 방식인 건지, 아니면 그냥 5만 가지 존재하는 것 중에 단 하나에 불과한 건지, 이거를 너무 알고 싶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진화학자의 답을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주류 진화학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니버설 다윈이즘이라고 해요. 보편적 다윈주의 혹은 우주적 다윈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했다는 것이 이제 다윈 선생님 우리에게 주신 지적인 유산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변이가 존재하고 그 변이가 생존과 번식의 차이를 불러일으켜야 되고, 그 변이가 대물림이 되면 자연 선택이라는 것이 작동해서 진화가 된다.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이, 그리고 그럴 때만 자연 선택의 진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이론을, 메커니즘을 제시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메커니즘이 첫 번째, 어떤 대상에만 해당된다라는 게 없어요.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는 당연히 적용됐죠. 다른 행성에도 거기도 어떤 예를 들어 생명체라는 게 있다 그러면 변이가 존재할 것이고, 자연 선택이 작동하려면 그 변이 중에 일부가 어떤 그 환경에 더 적합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그게 한 세대로 끝나면 안 되니까 다음 세대에 이어지려면 대물림이 돼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은 보편적이다, 우주적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어딘가에서 베가성에 있는 어디 행성에서 뭔가 생명체가 탄소 기반이 아니라 실리콘 기반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 생명체가 다양해지는 그 원리는 자연 선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다윈리즘에 갖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특성. 네네네. 아니 혹시 이럴 수는 없습니까? 그 행성의 그 생명체가 우리의 개념과는 완전 다르게 거의 전지구적인 생명체예요. 어떤 생명체가. 그래서 그 친구는 자신에게 딱 맞는 방향으로 환경을 계속 바꿔나갑니다. 이쪽은 좀 말라있으면 자기의 뭘 좀 떼다가 이렇게 좀 축축하게 만들고, 그 생명체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큰 환경 안에서 우리 작은 생명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 요렇게 이제 인지하고 있지만, 그쪽 별에서는 그 생명체를 위해서 별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체가 계속해서 그 별을 이리저리 바꿔 나가고 파밍해 가면서. 천재신데?
천재인지 모르시고 그 얘기가 가이아 얘기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이게 또 가이아예요? 지구라고 하는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물질이 있는데 네. 그 물질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수많은 식물과 동물과 균과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의 생명체다. 아하. 지구라는 게 네네네네. 마치 지금 우리 개체가 있으면 예. 이 개체가 하나의 유닛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예. 단위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그런 세포들이 아. 지금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응집적인 하나의 단위가 생긴 거잖아요. 네네네. 그걸 좀 더 키워보세요. 좀 더 키워보세요. 그러면 지구 전체가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아. 하는 생각이잖아요. 네네네. 가이아는 일종의 이론적인 가상물 정도로 저는 보고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가 SF 소설 중에 솔라리스라는 솔라리스. 소설이 있는데 거기가 정말로 그 생명 하나가 행성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아, 약간 저는 좀 짜증나는 게 이럴 때마다 왜 내가 생각한 건 다 먼저 누가 생각을 했을까가 빨리 하셨어야죠. 너무 짜증나요. 근데 아, 있구나, 그렇다고 이미. 하더라도 지금 생각하신 아이들은 진짜 재밌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생명이 변화하는 것을 거꾸로 그죠? 네. 생명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환경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 근데 그게 만들어지려면 처음에 생명이 어떤 형태였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 생명이 행성 전체를 아우르는 생명이 처음 만들어지는 건 쉽진 그건 않다고 불가능하죠. 생각하면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아마 작은 애들이 존재하고 얘들이 이제 점점 그럼 그게 가이아네. 천재라니까요. 아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과학을 보다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천재적이 되신 어디 건가요? 아이디어 정말 재밌어요. 원래부터 천재신가요? 원래죠. 네, 그렇게 여튼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여튼 그런 생명체들이 최적의 하여튼 환경에 맞춰서 하여튼 자신을 최적화하는 것, 뭐 이거 이제 일반적인 진화의 모습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군요. 예, 우리 같이 은사님이신 장회익 교수님 같은 경우는 네. 생명체는 이렇게 한 번에 그렇게 크게 될 수는 없으니까 네. 개체 생명들이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 온 생명이라고 하는 뭐 가이아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지구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그 연결성에 주목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어떤 식물도 보면은 한 개체인 줄 알고 뚝 뽑았더니 쫙 연결돼서 있죠. 그게 하나의 그냥 뭐라자면 파트고 나머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예. 우리도 조금 분석의 단위를 그렇게 쪼개 보면은 우리도 결국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 얘기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몸에서 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는 자기가 내 몸이라는 전체 한 구성 요소라는 걸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걸 지구 전체로 확장하면 어쩌면 지금도 이미 모두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인 구성 요소로서는 그 연결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이 아닐까. 그 말씀드리니까 저는 이제 세균 단세포를 다루니까 예.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 건 다세포가 많으니까 우리는 다세포가 생물을 대표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이 수를 보면 압도적으로 단세포가 많거든요. 근데 그 최초의 생명체 단세포였고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단세포로 잘 살다가 지금 잘 살고 있고 어떻게 해서 다세포 생물로 뭉쳐 출현하게 됐을까? 이게 쭉 보게 되면 일단 뭉치면 뭐 덩치가 커지면 존점도 있겠죠. 뭐 포식자하고 싸우기 좋을 수도 있고. 근데 단순히 뭉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미역 같은 것들은 세포가 딱 뭉쳐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분화가 됐잖아요. 기능이. 네. 분화가 되니까 복잡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고 뭐 굉장한 큰 생명체가 됐는데 요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커지고 복잡해졌을 때 전제 조건이 뭐냐? 각 구성원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 나 잘하겠다 확 치고 나가면 그게 암이 되는 암이 되는 거고. 거죠. 그러니까 세포가 내가 구성원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우리 전체 시스템에서 무언가가 이거를 잘 통제하고 있는 것인지 네. 다세포로 살아가려면 중요한 거는 구성원들이 어쨌든 룰에는 따라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진다.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인간을 암적 존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구의 암적 존재. 아 진짜 그렇게 그 똑같은 비유로 네. 인간이 없어도 이렇게 뜨거워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암적 존재로 보는 경우죠. 네. 그래서 또 인간이 어찌 보면 이제 전체 또 가이아 이론과 한번 좀 맞춰서 생각을 해보자면 인간이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한 또 노력들을 많이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간의 뭐 몇몇 뜻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지구 전체 스케일로 보자면 우리 지구의 생명체 커다란 하나의 가이아가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겼으니 고쳐야 되겠구나라는 일종의 지구의 의식. 생각을 해서 그거에 의해 우리가 움직이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바로 이곳 여기가 바로 과학을 보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페르미의 역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지구의 외계 생명체의 흔적이 도착하지 않았는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는 달입니다. 달까지 빛이 가는데 평균 1.255초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1.3초라고 해봐요. 뚝 하면 벌써 달까지 빛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운 곳인데 사람은 어떡하죠? 달 근처를 돌아본 사람이 21명, 내려본 사람이 12명밖에 안 돼요. 요즘 뭐 스페이스 X 이런 거로 해가지고 화성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화성까지 아무도 못 가봤죠. 그 이유가 있어요. 지구에서 화성까지는 가장 가까울 때도 빛의 속도로 3분 2초가 걸립니다. 가는데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또 갔다 오려면 지구랑 화성이랑 회전 속도가 다르니까 한참 기다려 또 와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자, 이런 건 납두고 이제 외계 생명체를 왜 못 만났을까?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는 달이지만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이겠죠.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여름에는 8분 20초, 겨울에는 8분 19초 정도 시간이 걸려요. 엄청나게 먼 거예요. 근데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은 뭐냐면 프록시마 센타우리, 뭐 무슨 프록시마에 있는 거기까지는 빛의 속도로 4년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아폴로 11호 같으면 75만 년쯤 걸릴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에너지죠. 지구에서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유인 우주선을 보내려면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써야 됩니다. 지구가 파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인을 만난다는 건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정치적으로는 파산시키니까 안 되는 거고, 물리적은 왜 그러냐면 그들이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는 없잖아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어긋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외계인은 반드시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만나지 못할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냥 기대하는 건 이명현 박사님이 하는 세티 프로젝트 같은 게 뭐예요? 외계 생명체들하고 신호를 주고받자는 거잖아요. 그들이 쏘온 라디오파를 우리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낸 거 한번 그들도 보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옛날에 뭐 보이저 1호, 2호에 뭐 원반 실어서 보냈잖아요. 혹시 너네가 지적 생명체면 우리가 보낸 암호들을 풀어서 너네도 뭐 이런 이진법도 있고 뭐 알겠지. DNA가 뭔지 알겠지. 우리 위치도 표시해놨거든요. 너네가 우리를 이쪽을 향해서 계속 전파를 쏴줘. 언젠가 우리 후손 누군가는 보겠지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외계 행성을 찾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찾았어요. 내가 오늘이 2024년 9월 30일이에요. 엑소플래닛 외계 행성체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오늘까지 과학자들에게 이게 외계 행성 맞아라고 확인된 게 3,784개더라고요. 불과 몇 년 사이에 3,784개를 찾아낸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행성이란 건 태양계 바깥에는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 아무리 들여다봐도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안 보이니까. 행성은 빛을 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그 별 앞을 지나가는 까만 점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우린 별도 뭐 점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 점 앞을 지나가는 더 작은 점이 빛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옛날 기술로는. 근데 이제는 여러 가지 기술로 그러니까 별 앞에 지나가는 걸 보고서 행성이 있다. 얼마큼 있다. 또 주기를 보고서 크기도 알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또 슈퍼 지구가 있죠. 글리제 832C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는데 왜 외계행성 찾을 때 A, B, C 막 이런 게 붙잖아요. 보통 A는 뭐냐면 그 별이에요. 지구에서 약 16광년 떨어진 적색 외성입니다. 16광년이니까 뭐예요? 그렇게 멀지 않은 거예요. BC 16년만 가면 될 수 있는 곳이잖아요. 프록시마 센타우리보다 한 4배 더 떨어져 있지만 질량이 태양의 반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또 태양의 반 정도고, 근데 그 옆에 글리제 832B, 글리제 832C라는 게 돌고 있어요. B가 커다란 거예요. 태양계에서는 목성 역할을 하는 행성이 있고, 글리제 832C가 지구형 행성이에요. 지름이 지구의 1.7배, 질량이 5배고요. 온도는 영하 40도에서 7도 정도. 평균 영하 20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영하 20도 정도면요. 근데 별과 글리제 832A의 거리가요. 0.16AU. AU가 뭐냐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1AU라 그래요. 근데 0.16이니까 너무 가까워요. 가까우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밀물과 썰물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서는 밀물 썰물 차이가 너무 커서 생명체가 살기는 어렵지 않을까. 흔히 말 골디락스 존이 뭐냐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적절한 거리를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는데 그 끝단에 있어서 아마 생명이 살지는 어렵지 않을까. 그 얘기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3,784개의 외계 행성 가운데 지구 같은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만한 행성은 아직 없다는 거예요.